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현실주의 분석에 탁월한 분석을 해주시는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란의 이 사태에 관해서 뭐 오늘 끝날 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싸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최소 2주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 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올지 그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하나하나 좀 쭉쭉 따져 보겠습니다. 자, 하메네이와 주요 지도자들, 특히 군 수뇌부들이 한 번에 복사하는 장면들 우리는 지난 주말을 거쳐가면서 봤는데요. 지난 주말 상황에 있었던 지금 3일째 물론 이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좀 정리를 한번 좀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들어서 2월 예.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에 예. 우라늄 농축을 60%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예. 그때 이미 아마 X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최후의 시간이 오고 있다. 사실 뭐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2월 5일에 그 국제 핵사찰 IAEA가 그 이란에 있는 포르도 지하시설을 사찰하겠다고 갔는데 그 입구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그러니까 공습 직전에 모사드가 그 이란이 지금 만든 핵물질을 어딘가로 이동하는 정황이 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첩보를 백악관하고 공유를 했고, 아마 사실상 이때 공습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2월 28일에 우리 그 영화 탑건 매버릭하고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먼저 1차 토마호크 미사일 200발을 그 이란의 통신 기지, 레이더 기지에 선제 타격을 해서 일단 맥을 못 추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뭐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대규모 공습 같은 것을 사전에 어떤 정황을 보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대개 사건이 일단 일단락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수순일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3월 1일에 이제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하메네이와 가족 그리고 주요 인사 한 40명 정도, 그 가운데는 이제 주요 군부 인사들도 있고 하메네이 일가 친척 뭐 심지어 손주 손자들도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하나 분명하게 확인된 건 없지만 대략 한 40명 정도를 회의 중에 일시 포격으로 제거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럴드 포드라든가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최강 항공모함 2대가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버티고 있고요. 또 이건 아직까지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B2 폭격기, 그러니까 작년에 한밤의 망치 때 큰 활약을 했던 벙커버스터를 싣고 갔던 B2 폭격기도 왔는데, 지금 저 해외 정보 포럼이라든가 그 일설에 따르면은 B2의 후속기 B21 레이더스가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테스트 삼아 출격시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B2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B2 비슷한 게 지나가는 걸 본 일이 있다, 뭐 이런 게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맞아요. 예. 첨단 B21 테스트까지 겸해서 매우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보는데, 예. 그 작년에 한밤 망치 작전하고 똑같이 지금 이란이 지금 최근에 중국산 레이더 방공 체제를 갖췄는데 그게 재구시를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재구시를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미국의 그 정찰기 중에 그 EA-18 그로울러라는 별명을 가진 정찰기가 있는데 예. 그 그로울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2월 중순부터 한 2주 동안 그 그로울러가 이란 상공을 뱅글뱅글 돌면서 뭘 했냐면 이란 레이더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 이른바 그 전문 용어로 패킷 스니핑이라고 하는데 레이더가 어떤 방식으로 전파를 주고받는지를 가로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가 출현했을 때 그 이란의 레이더가 그 주요 지휘부에다가 지금 전투기가 나타났다라는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송수신하는지를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되냐면 실제로 미국 최정예 전략 폭격기가 지금 이란 영공에 들어왔는데 실제 그 이란의 레이더에는 아주 맑은 하늘만 보여졌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손 써보지도 못하고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벙커버스터가 이제 땅을 뭐 수십 미터 파고 들어간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벙커버스터의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요, 그 맨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아무리 그
철두철미하게 지하에 방공 시설을 만들어도요. 환풍구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군의 전략 자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건 뭐 아직 소문입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막 어딘가에다가 몰래 환풍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나무로 덮어 놓는 방식인데 그걸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하면 0.018도까지 잡아낸다는 거예요. 저 사막의 온도보다 어느 특정 포인트가 0.018도 낮다. 안에서 에어컨을 틀면 좀 낮아지거든요. 네네. 안에서 히터를 키면 좀 높아지고 그러면 그 위치를 인공위성이나 드론이 특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린베레 아니면 모사드 요원이 실제로 레이저 포인팅기를 들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환풍구 위치를 레이저로 포인팅 해주면 거기로 벙커버스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뭐 전자 정보 자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확실한 군사 작전을 위해서는 현장에 군인들이 가서 땀 흘리는 실제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전통적인 전술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때에도 보여준 놀라운 이제 사실은 전술 구사력을 보여주셨는데, 자 이번에도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링컨 항공모함을 먼저 파견을 했고 이후에 포드함 장공모함도 전단도 파견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비 준비 공격 준비도 하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협상 준비를 또 했고 협상을 진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협상에서 만일 타결되지 않으면 뭔가 이란이 우려할 사태를 맞을 것이다는 사실은 군사적 공격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3차 협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결렬이 됐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협상 왜 결렬됐다고 보시나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제 네. 미국과 이란이 이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접점이 한 3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첫째는 그 포르도 나탄지 에스파한 거기 뭐 지난 한밤의 작전 때 한 대씩 두들겨 맞은 곳이죠. 네. 거기에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해라. 그게 미국 측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우리도 가오가 있는데 당장 이렇게 해체하면 우리 하메네이 체제가 뭐가 되겠느냐. 일단 농축을 중단하는 선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맞섰고요. 두 번째는 고농축 우라늄 너희들이 지금 지하 시설에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거 전량 미국으로 갖고 와라.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안보 자산이다.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 이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핵 시설 다 폐기하고 우라늄까지 다 내주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되게 우리가 최근에 한 100여 년간 국제 정치에서 핵을 포기했다가 된설이 맞은 나라들이 몇 개 있죠. 지금 고생하는 우크라이나도 90년대 핵을 포기한 원죄가 있어서 지금 고생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다피라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도 사실은 핵을 포기한 대가라고 중동 지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이란하고 핵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타결은 됐는데 이제 그 핵 협상 안에 문제가 뭐였냐면 일몰 조항이 있어요. 일몰 조항.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너희들 자유롭게 핵 개발하게 해줄 테니까 일단 테이블에 나와 봐. 사실은 오바마 정부가 많이 끌려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안 돼. 일몰 조항 그런 거 없어. 영구 비핵화 아니면 너희들하고 협상 못 하겠다. 또 그다음에 너희들 현 시간부로 그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하는 이란의 같은 편들 예를 들면 헤즈볼라 또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뭐 하마스 예. 뭐 이런 애들하고 앞으로 너희들 지원 중단해라.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마스나 헤즈볼라 지원해서 테러하고 이런 거 용납 못한다. 자, 미국이 이 3가지 정도를 요구하니까 이란은 그 부분은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협상의 그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죠. 미국이 이 3가지 제안을 이란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고 폭격의 명분을 쌓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란은 이미 IAEA 사찰을 이번 2월 초에 거절을 했어요.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건 폭격할 명분은 충분한데 그 사이에 수차례 회담을 통해서 이란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명분으로 쌓아서 사실 이건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돼 왔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자, 작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이번처럼 이제 동시 공격, 합동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이란의 핵시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곳을 포르드, 나탄즈, 이스파한 지역을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크게 한 방 먹었다 이런 걸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어느 순간에라도 베네수엘라 사례를 봤다면 대규모 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 이란으로는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해 온다면 보복을 천명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알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이란이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저항을 한다고 지금 저항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도 북한을 앞으로 숙명적으로 또 상대해야 되는 운명인데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란은 다른 독재자들과는 좀 달리 신정체제, 다시 말하면 신이 나에게 권력을 부여했다. 이것으로 이제 권력의 명분을 삼고 있는데 네. 신정체제는 이른바 그 무오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은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틀린 행동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것으로 정당화하는 게 우리 자유세계에서 볼 때는 야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 돌아가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겐 또 그들 나름으로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퇴로가 없는 신정정치 전제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보는 거다. 합리적으로 협상을 했다 그러면 이거 또 B2 폭격기 올 텐데 핵을 빨리 포기하고 우리의 그 사는 길을 도모하자. 이것이 이제 자유진영의 상식적으로 볼 땐 그게 맞지만 네. 신정 체제에서는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런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대리 세력의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 중동의 반미 진영의 맹주로서의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남자들도 이 직장에서 후배들이 안 따라주면 이거 뒷방 늙은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리 세력과 절연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웃에 사우디가 있습니다. 친미 진영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미국의 신성 동맹 이스라엘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헤즈볼라와 연을 끊어버리면 좀 이란은 고립되는 신세가 되고 결국 이래 죽나 저래 죽나의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차피 죽을 거면 싸우다 죽자. 이런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거의 자살 행위 비슷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경험상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중단을 하고 미국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또 기존에 생산했던 특히나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외로 민반출을 하고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 문제를 제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한 500km 이내에 그건 받아들이겠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이란 측도 미국의 어떤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고 요구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일종의 좀 당근책 같은 걸 그렇죠. 제시할 것 같고 효율책도 제시했을 법한데 이란은 미국에 이제 맞서는 걸 뿐만 아니라 미국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건가요? 어떤 차원에 보세요? 결국 우리도 그 사실은 뭐 20여 년 전에 DJ 정부의 햇볕 정책 이후에 비슷한 시행착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런 중동이나 반미 진영의 그 핵보유국, 뭐 사실상의 핵보유국들의 전략은 핵을 포기할 것처럼 계속 어떤 시설 하나를 문을 닫는다. 또 어느 핵 시설을 폭파시켜서 뭐 쇼를 하고 이런 이른바 그 살라미 전술이라는 짓을 합니다. 큰 소세지를 달라고 하는데 얇게 썰어서 주면서 돈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살라미 전술인데 지금 그 이란이 그동안에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살라미 전술이 제법 먹혔던 겁니다. 우리가 뭐 한 10년 내지 15년 안에 일몰 조항을 두고 핵 우라늄 농축을 잠깐 중단할 테니까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렴. 우리의 체제를 조금 존중해주면 안 되겠어? 이런 이익을 얻어왔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안 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우리도 이제 지루한 그 협상 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 지금 이란 같은 사태가 북한에서 발발할 우려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결국 독재자들이 핵을 대화와 합리적인 소통을 가지고 포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교훈을 이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독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또 단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뱀이 뱀인 이유는 물렸을 때 독이 있기 때문에 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뱀을 두려워하고 뱀이 뭘 요구하면 뭐라도 줍니다. 근데 이빨이 빠진 뱀 또는 독이 없는 전갈,
핵이 없는 이란, 핵이 없는 김정은, 우리가 김정은이나 이란 입장이라면 핵을 포기하겠는가 하는 매우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 저 국방부 당국자들 이재명 정부가 이걸 똑똑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핵을 안고 장렬히 죽는 선택을 하는구나. 독재자에게 핵이란 것이 저렇게 절실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란의 공격 이후에 이란 내부의 이제 반응, 남아서 있는 잔존 세력들의 반응이 있죠. 여기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반응을 보이고 북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신문, 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 지금 뉴욕 시장인 미국 뉴욕 시장인 맘다니도 미이란 공격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불법 침략 전쟁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밀각에서는 지금 미국이 뭐 국제법을 어겼다 비난한 성명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국제정치학적으로 주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하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전쟁 문제하고 국제법 문제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 부부가 있는데 제가 남편인데 한참 동네 꼬마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도 없는 사람하고 제 부인하고 네. 똑같은 논리로 나를 비난할 때 우리가 누가 더 열받아 보이겠는가? 예를 들어 미국 내의 좌파 진영, 미국 내의 반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습을 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하고 70년 한미동맹으로 먹여주고 살려주고 구해주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나라의 정치인이나 민노총 같은 좌파 집단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불똥이 어디로 튀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 특히 사활적 이해관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놓고 전쟁을 하거나 공습을 할 때 과연 역사상 국제법이나 유엔의 중재가 먹힌 일이 있냐고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국제사회의 이런 비정한 면모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국제법이나 유엔의 그 중재, 평화적인 논의로 이게 중재된 일이 있냐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트럼프 정부의 공습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왜 가능하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결단을 비판하느냐.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유엔이 바로 공습하자마자 그러지 말고 당사자들 들어와 대화를 해보자. 그런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무시한 근거가 뭐냐. 우리에겐 자위권이 있다. 유엔 안보리에도 우리 자위권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이번에 공습을 한 당사자가 미국인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대장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문제가 유엔 차원의 상정이 되고 상임이사회가 열려도 미국이 보이콧해버리면 아무런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 당국이 이걸 똑똑히 봐야 되는 겁니다. 허울 좋은 무슨 국제법, 국제관례, 협약 이런 게 과연 우리의 안보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자꾸 입만 열면 우리나라 좌익 진영에서 남북한 간에 뭐 신사협정을 맺자. 휴전을 뭐 명문화하자 그런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국제 정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아마도 인터넷상에 그런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란이 미래의 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란이 평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격을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논리가 좀 인터넷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냉정하게 이 상황을 단순화해 보죠.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환골탈퇴할 확률 50%. 그 정도 안 된다고 저는 보지만 50으로 보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할 확률 그냥 50%로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개인의 신체에 비유해 보자는 거예요. 양일국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신이 암일 확률이 50%, 암일 확률이 아닐 확률도 50%. 자, 그러면 우리가 정밀한 진단, 조직 검사, 뭐 정밀 검사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라면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하고 저 뭐 MRI를 찍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네. 암일 확률 25%, 암이 아닐 확률 75%. 그래도 당연히 아마 찍어봐야 될 겁니다. 25%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암일 확률 0.1%, 암이 아닐 확률 99.9%.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정치의 올바른 자유진영 이론으로 나올 확률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핵을 가지고 위협할 확률이 단 0.1%라도 있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게끔 그 근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논리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페넨마이크에서 재밌는 토론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네. 선관위의 해킹이라든가 뭐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다들 어떤 사실관계로 접근한다는 느낌 받았어요. 0.01%라도 이 선거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 강원도 철원 뭐 이런데 철책선이 수백 킬로 있잖아요. 근데 철책에 구멍이 하나 났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가 안보적 접근은 철책에 구멍이 났어. 그러면 구멍이 난 순간 전체 수백 킬로의 철책이 재구시를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논리를 적용하면 그래 수백 킬로 가운데 구멍 하나쯤 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평상시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 대한 그 대대적인 공습을 보면서 국제 정치의 냉엄함, 유엔이나 국제법이 절대 강대국의 사활적 이익 앞에 재구시를 못한다. 바꿔 말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미국의 이익이 다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활적 이익이 없어지는 날 대한민국의 안보도 이란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북한 인권, 북한의 자유해방 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똑바로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하메네이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동시에 사망하고 군 수뇌부 40명이 한 번에 폭사하는 현장에서 폭사하는 이 장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걸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딱 다시 CIA 그리고 모사드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뭐 각각의 CIA와 모사드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비밀 어떤 첩보 공유기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CIA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메네이나 군 수뇌부의 동선을 몇 차례 계속 확인하다가 첫 번째 회의, 두 번째 회의, 세 번째 회의를 다 지켜봤다고 하죠. 그 세 번째 회의가 진행될 타임에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아마 정보국의 추후 이제 이 정보 내용이 확인될 것 같긴 한데 정보 전력의 우위 문제 결국 그것이 다시 확인됐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오는 동안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얘기를 우리나라 언론이 하나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말하자면 단독입니다 이게. 예. 아 그래요? 지금 이번에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 예, 뭐 이게 이제 단독 보도로 이렇게 나갈 가치가 있는지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첨단 전력에 AI가 있는데 네. 지난번에 마두로를 전격 체포 구금하는 과정에서 팔란티어라는 인공지능 그 회사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랬죠. 팔란티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만 있으면 그 자료를 수천 수만 가지 방식으로 정렬, 재정렬, 재분류 해가지고 그 점과 점 사이의 관계를 확률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IAEA가 말하자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주요 인물의 동선, 그들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어디 가서 뭘 좋아하는지, 뭐 조금 어두운 얘기지만 여자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팔란티어라는 AI가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하메네이 측근들이 지금 어디 있을 확률 몇 % 이렇게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두로 잡으러 들어갔을 때 그 델타포스 요원들한테 태블릿 PC가 지급됐어요. 그 실시간 3D로 전쟁 게임 하듯이 코너 돌면 2명 서 있고 지금 그 2명의 심박수가 몇이고 이런 상태고 무슨 무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 실시간 정보를 주는 그 팔란티어의 여러 제품 중에 모자이크라는 제품을 쓴 것 같다. 그리고 공중에서 인공위성과 그 팔란티어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는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하메네이와 측근들이 한 회의실에 모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해외에 뭐 정보 관련 포럼에 올라오는 글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이제 고령이에요. 그래도 하메네이 측근들도 1세대 혁명했던 사람들이라 고령입니다. 그분들이 몇 번 심장 쇼크 등으로 응급실을 갔다 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하메네이 그 밑에 있는 의료진들이 안 된다. 우리 지도자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심자.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하메네이의 혈당, 심박수 이런 것을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의료진 서버로 보내는 그 앱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갤럭시 와치를 썼다는 얘기예요. 갤럭시 와치를 차고 있으면 근데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서 하메네이와 그 주요 측근 인사들의 건강 상태가 실시간으로 의료진 서버로 전송되는데 문제는 그 하메네이 측근의 그 손목시계 정보가 이란의 상용 인터넷망을 거쳐서 의료진 서버로 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저 누워서 떡 먹긴 거죠. 상용 인터넷 우리로 치면 무슨 SK나 KT망을 이용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국 한두 개만 해킹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앱은 아주 최소한의 건강 정보만을 전송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해킹해 갖고 현재 위치 그리고 우리 선배님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별로 그 기능을 쓸 일은 없지만 고도계가 있어요. 네네. 지금 내가 해발 몇 미터에 있는지 그 고도계가 있습니다. 그 고도계의 정보하고 이동 동선을 추가로 탈취하는 앱을 심은 거예요. 그 건강 정보 앱도 시간 지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메네이와 그 측근 40명이 동선이 겹쳐요. 그리고 동시에 심박수가 올라가요.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건 국가 비상사태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정보를 보니까 고도계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다 모였다. 그때 벙커버스터를 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충 있을 만한 곳에 벙커버스터를 던지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환풍기 위치를 정확히 레이저로 포인팅을 해서 그 위치로 유도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숨으려고 해봐야 지금 미국의 손바닥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하메네이 측근들은 저 네트워크나 보안에 밝아서 그런 앱을 전혀 쓰지 않고 또 종이에 연필로 적어서 지령을 내리는 아주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인 그 고위층도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잡았냐면 그 중동 지역의 종교적인 이유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 5분 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앱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특정 방향을 보고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나침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 기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도 앱을 미리 사전에 해킹해 놨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 기도 앱이 이제 작동을 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메시지를 예약 전송해라 이런 걸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이란이 뭐 예상한 대로 인터넷 통신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다 끊어서 핸드폰은 먹통인데 그 미군의 공습 중에 이란의 주요 군부 관계자 그 사람들에게 다 일정한 창이 뜬 거예요. 메시지 창이. 트럼프가 지금 투항하면 봐준다 그랬다. 너희들 구원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군인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이란의 공습에서 아마 특별히 미군 희생이 아직까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큰 희생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런 정보전, 첨단 정보 전력이 빛을 발했다. 결국 사막 밑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미국의 손바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무서운 정보 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 페넨의 아주 단독 보도가 되겠네요. CIA와 모사드가 하메네이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군수뇌부, 특히 하메네이의 이동 경로, 위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 팔란티어 모자이크 플랫폼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과 분석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갤럭시도 등장했네요. 갤럭시 앱도 등장했고 관련해서 건강 관리에 관련된 앱, 기독교의 기도할 그 타입과 관련된 앱, 나침반 문제까지 이야기 나오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CIA와 모사드가 1차적으로 정보, 하메네이의 어떤 정보를 파악해서 그 시점에 낮에 공격을 했다. 대낮에 공격을 과감하게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파악했다는 거야? 하고 나오는데 그 장면을 양 박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해주네요. 미국 정보 전력의 압도적인 우위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지난번 베네수엘라에서도 목격을 했는데 이란 하메네이 제거하는데도 그 장면을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그 부분 한번 수요일 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번 좀 확인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전에 또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이란 하면 상당히 중동에서는 번영의 상징 국가이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도 80년 이전, 79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유가 있는 그래도
국가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79년 이후에는 완전히 신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걸 볼 수가 없었죠. 뭐 대량살상 무기,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도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이란은 철저하게 이란인들을 언제라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고 늘 학살해온 정권입니다. 약 3만 6천 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건 이제 인권단체들이 밝힌 사망수입니다. 지금 그 이외에도 약 7만 명 정도 사망자, 부상자는 뭐 수십만이니까 말할 필요 없고 확인된 인권단체가 확인된 숫자는 약 3만 6천 명 사망자. 수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에 벌써는데 이번 전쟁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이런 대학살 거기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의 인권 문제 이런 상황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우선 1979년으로 아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겁니다. 예. 이란은 참 중동의 꽃이라고 불렸습니다. 자유와 번영이 있던 나라였는데 1979년 2월에 이제 그 친미 자유우방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예. khomeini 신정 체제가 됐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활짝 웃던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고 또 종교적인 율법에 거슬리면은 뭐 구금, 체포, 뭐 구타 또 그런 것들이 최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마사 아민이라는 여성이 히잡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끌려갔는데 의문사해가지고 시신이 돼서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나르게스라는 사람이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온갖 종류의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첩보가 또 전해지면서 국제사회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끊어버리니까 지금 최근 시위에서 몇 명이 희생되는지 공식적인 집계가 안 되는데 지금 미국 조야를 열받게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시위대 일부가 이제 두들겨 맞고 다쳐서 이제 피신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응급실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권이 있는 국가는 병원 응급실을 상대로 폭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응급실에 막 최루탄을 던지고 병원을 폭격을 하는 아주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니까 지금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시민들이 볼 때 미국이 있는 한 저런 나라를 용인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란에게 앙금이 많은 나라죠.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1979년에 이제 이란이 갑자기 왕정 체제로 돌아간 다음에 그 11월 달에 테헤란에 있었던 대사관 직원 한 52명 정도가 444일간 억류가 됐습니다. 그걸 구출을 못한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미국이 큰 망신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우리와 좀 악연이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거 구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헬기를 보내고 사막에서 그 구출 작전을 했는데 그 사막에 폭풍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최첨단 헬기들이 모래바람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진 겁니다. 또 헬기를 어떻게든 수습을 해가지고 작전을 진행해 보려고 하다가 공중급유하는 그 급유기랑 또 충돌해가지고 미군이 사망을 하고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 지미 카터의 무능함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레이건 대통령이 승기를 잡고 당선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 악연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우리 잘 알다시피 9.11 테러에 이란이 이제 배후로 지목되면서 그 유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엑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안 또 유화적인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또 별 문제 없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오면서 본격적으로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죠. 트럼프 1기 때 2020년 1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갓셈 솔레이만이라는 그 핵심 군부를 그냥 암살 드론으로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79년부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사실 언제 터져도 한 번은 터질 일이었다. 그것이 트럼프 2기에 맞물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최소한 이란에서 지금 시위대를 차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끊었는데 우리 스타링크가 이번에도 제 몫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이 분명히 대규모 유혈 시위가 있을 때 대외적인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끊을 건데 미리 수만 대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지금 시위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시위대에게 그런 걸 전해주고 아까 어떤 그 채팅창에 뭐 델타포스는 안 갔느냐 그러는데 델타포스의 이동은 철저 보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제 짐작을 전제로 그런 대규모 유혈 시위나 이렇게 시위대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그 시위대의 방향을 움직이는 그 심리전
그거는 그린베레가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베레가 이미 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린베레가 들어갈 때 스타링크 단말기를 들고 가서 지금 이란 시위대는 매우 자유롭게 초고속 인터넷을 쓰고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진짜 열일하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이 스타링크 부분을 끊으니까 러시아의 대혼란이 발생해서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구 구간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얘기도 있죠. 이번에 이란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 그 사진 중에 1979년 이전과 이후를 좀 대비해서 보여준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아주 상징적이네. 저 사진을 보니까 왼쪽은 울긋불긋한 여성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고 독서를 하고 저렇게 자유와 번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모습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른쪽은 죽음의 히잡을 써야 되는 그 여성들의 모습을 봐야 되네요. 하메네이 사진을 들고 하메네이 복종을 하지 않으면 히잡을 쓰지 않으면 망치로 맞고 얼굴이 찢기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또 하나의 이란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국가로 가야 되겠어요? 침략전쟁, 불법 침략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은 한번 저 사진을 보면서 어느 이란으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담입니다만 예. 과거에 어떤 저 세계적인 미녀 대회가 있죠. 네네. 거기에 어떤 수상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의 여성들이 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해요, 저기가. 그래서 이란이 저렇게 통제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약간 겸손하게 얘기한 게 유명할 정도로 지금 이란이 이번 기회에 자유화되면요 아마 세계 미녀 대회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서 이란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와 번영이 함께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동시 공격 이후에 이란도 보복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천명은 하고 있어요. 3일째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을 가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국제정세 전반에 미칠 파장은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 종편 공중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서치를 했는데 네.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그 어떤 분석의 틀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냥 기분 내지는 취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개를 일단 살펴보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확률의 문제로 이거 접근하는 게 옳지 않는가. 그래서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중동발 3차 대전의 모양새로 가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네.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이 일단 1차 전쟁에 불이 붙고 거기에 헤즈볼라 또 등등 대리 세력들이 참전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대리 세력에게 돈과 무기를 지원해줘서 이것이 세계 3차 대전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당연히 차단이 됐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된 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어떤 물동량, 원유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줘서 우리 예전에 오일 쇼크 같은 그 경제 공황이 따라온다면 아마 그것 이상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을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반론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첫째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과연 봉쇄가 될 것인가의 문제. 지금 이란의 이 약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하겠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지금 역시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은 오퍼레이션 실크로드라는 게 오늘 오전에 실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뭐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는 게 이란이 막강한 군사 전력을 가지고 여기 지나가면 죽어 이게 아니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유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 선사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료 다 내고 거기 가느니 좀 이따 가자. 이래서 사실상 봉쇄가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재빨리 알아채고 미국의 그 막강한 군함들이 상선을 호위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팔란티어나 AI를 이용해서 지금 이란이 심어놓은 기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중에서도 찾고 바닷속에서도 찾고 여기에 무인 드론, 무인 잠수정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뢰 제거하다가 터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무인 잠수함을 보냈다. 그래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오래 갈 것인가? 양일국의 관측 봉쇄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7. 봉쇄가 꽤 장기화될 수 있다. 3. 전 7대 3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동아시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김정은이라면 미국과 자유진영이 온통 이란에 발이 묶여 있을 때 상당한 수준의 국지 도발을 통해서 남북한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지금 남해에 불구경하듯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한반도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입장이 돼보자는 말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돼서 우리가 헤즈볼라나 뭐 팔레스타인 뭐 도와주고 있는데 중국의 국력을 피를 흘려가면서 이란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에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도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고강도의 도발을 주문할 확률이 크죠. 시선을 북한으로 옮겨놔야 중국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국제 정치는요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고 해서 남의 일 이제 그건 80년대 마인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최선의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신페르시아의 봄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이란 페르시아의 새로운 자유의 바람이 붑니까? 그렇죠. 신페르시아의 봄 내지는 페르시아의 봄 2.0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란 군부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기 투항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지금 투항하면 봐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란 시민 세력이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지만 전열을 정비해서 치안과 질서를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일단 과도 정부랄까요, 비상 정부랄까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지금 이란 하메네이의 시스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온건하고 친미적인 실력을 보여준다면은 상상 외로 뭐 정말 단기간에 소프트 랜딩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과도 정부가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메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핵시설 우리는 이 핵시설의 사후 처리를 미국에게 양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전폭적인 협력을 할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도 이거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있는데 우리도 뭔가 보따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연쇄적으로 한반도에도 조금 훈풍이 불 수 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하고 최선의 시나리오를 좀 살펴봤는데 몇 대 몇이냐는 거예요. 양일국의 전망 최악 3, 최선 7 정도 무게를 놓고 이 사태를 관망하면 되지 않을까. 다만 제가 3대 7 정도로 지금 좋은 쪽을 보고 있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란의 영토가 상당히 광활하다는 것. 그리고 또 헤즈볼라 같은 주변 위성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또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그 자유의 방패 훈련에 지금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에요. 네. 실기동 훈련을 대규모로 미국이 하자고 하는데 그 좀 분산해서 하면 안 돼요. 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공습하기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의 사막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전력이 실제로 똑같이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79년에 그 테헤란 대사관 인질 구출하다가 망신을 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버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인공위성 팔란티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제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서 우리의 무기가 작동하는지 봐야 된다. 그 2달간 치열하게 훈련을 했고요. 또 공습 불과 한 2주 전에 이스라엘이 민관군 통합으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났을 때 방공호로 대피하고 응급처치하는 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대한민국도 예전에는요. 매달 15일이면 제가 꼬마 시절에 학교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또 침착하게 지하에 있는 무슨 강당으로 대피하는 훈련했는데 우리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전 세계 최강의 신성 동맹인 미국과 이스라엘도 실기동 훈련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실기동 훈련을 더 하자고 얘기해야지 미국이 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좀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좀 분산해서 하면 안 되나? 이거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가 우리가 점쳐지는 이유는 거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철두철미한 군사훈련, 실전 중심의 훈련, 최첨단 전력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시나리오를 점칠 수 있는 거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첨단 전력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이란의 문제가 장기화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도 위태로울 수 있다.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양일국 박사가 앞서서 중요한 단독 보도거리를 정보 우위 전력에 관한 부분을 주시더니 이제는 3대 7까지 이제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태에 관해서 자, 동아시아 특히나 이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초점을 두고 계세요? 결국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대 분수령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베네수엘라 날리고 예. 이란 날리고 또 전 세계의 우방들에게 GDP 대비 5% 국방비 일괄 지출 예. 또 그 이번에 경제 비상 권한법을 근거로는 안 되지만 301조 같은 그런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지 그건 자유사회에서 초유의 관심사인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한 빅 이벤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이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심리가 작동해요. 자유민주주의니까. 예. 그래서 이번 11월에 중간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반대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민주당으로 표가 좀 덜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 이란 대규모 공습 역시도 그것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참 한미 간의 엇박자가 날 경우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내심 이란과 비슷한 정도의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버릴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을 불러서 트럼프를 초대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거 무슨 우스운 꼴이냐는 거예요. 미국은 대규모 응징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이 셋이 만나서 막 도보다리 걷고 이걸 준비하고 있다면 무슨 웃음거리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은 김정은을 불러다가 등을 두드리고 너 잘해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 내지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또 반대로 강경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것도 우습기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패 훈련에 1차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 11월에 있을 빅 이벤트의 그 보험이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11월 달에 만약 11월 직전에 북한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습이나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방송을 빌어서 대한민국 정부 국방 관계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제정치의 잔인하고 무서운 이 장면을 똑똑히 봐라. 지금 심지어 민노총 같은 단체는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 공습을 놓고 현역 국회의원도 지금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 아직도 80년대에 반미면 무조건 정의로웠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냐. 지금 2026년에 아직도 반미면 무조건 정의롭다는 그런 구태. 그 운동권들이 1979년에 저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란이 히잡을 뒤집어 쓰는 그 순간에 박수를 쳤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 대학생 운동권들이 그래. 자유분방하게 저렇게 서구화되면 안 돼. 이란의 전통과 종교에 따라서 저렇게 회귀하는 건 잘한 일이야. 그 부끄럽지 않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미국의 자식들 유학 보내고 온갖 종류의 번영과 자유를 다 누리면서 이란 사람들이 히잡을 뒤집었을 때 박수쳤던 그 과거 아무도 사과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 좌익 정권 내지는 좌익 정부, 좌익 시민사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 80년대의 망상에서 깨어나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국제정치학 차원에서의 지금 이란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그 신정체제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미국의 군사 공격이 어떤 양상으로 그를 준비하고 대처해 왔는지 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돼서 이란과 지금 같은 사태에 왔는지 자 특히나 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김정은이 무서워해야 될 상황, 김정은이 지금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에 빠지는 상황,
이재명은 또 어떤 상황일까? 그 장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